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오전 10시가 돼서 저희가 준비한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관훈클럽이 준비한 대선 후보 토론회 그 첫 번째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72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승연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에 관훈클럽은 대선 토론이란 기획을 통해 다양한 후보를 모시고 그 역사적 역할 그리고 정치에 필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선거가 잡히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나라 안팎은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 모시고 유권자들이 꼭 궁금해할 만한 내용 또 아셔야 할 만한 내용을 저희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관훈클럽 대선 후보 토론을 통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질문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준석 후보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양기혁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입니다. 그 다음 KBS 김대홍 일요진단 라이브의 앵커입니다. 네, 이제 오른쪽이죠. 최혜정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네, 고일환 연합뉴스 부장입니다. 네, 그럼 이준석 후보의 모두 말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른바 보수 진영 일각에 추진되는 빅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그 묻지마 단일화에 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습니다. 서슬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그리고 저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으로 뜨거운데 우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용어를 시대정신으로 앞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상과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목표입니다. 저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파리에 불과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독단과 폭주, 그리고 거부권과 탄핵 이렇게 점철됐던 지난날의 그런 분열 정치가 오늘의 사단을 낳았습니다. 또다시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서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캐캐 묵은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수많은 문제와 파행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출발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다시 짜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야 비로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준석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달콤한 사탕발림하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이걸 주겠다라는 약속에 익숙했고 막혀있는 물길을, 통로를 뚫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목마른 물통 하나씩 쥐어주는 그런 손쉬운 방식에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책임은 방치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오늘만 살면 된다, 오늘만 살면 된다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까지 횡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19개 정부 부처를 줄여서 13개 부처로 만들어서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재의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았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특정 분야를 의식해서 이름만 길게 열거형으로 늘어뜨려 놓은 부처 명칭도 직관적으로 축약하겠다는 방침 또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30% 정도를 지방에게 주되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지역마다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책임을 높이고 경쟁 가운데 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지방분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의 부담이 없어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최근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문제 학생에 대한 디텐션 제도 등 무너진 교권부터 바로 세워서 교육 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탄스러웠던 주 4일제를 주 4.5일제로 되받는 포퓰리즘 경쟁. 저쪽이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도박하듯이 이쪽에서는 200조를 투자하겠다는 무지성 숫자 노름. 나라 돈을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풀어대는 낭비와 허영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무너진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하고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 출발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는 계획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원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원해 주는 정책의 이면에 다른 어느 한쪽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반기 40년이 산업화를 상징하는 시기였다면 후반기 40년은 민주화를 향해 달려온 시기였습니다. 다가오는 40년은 과학기술에서 승부처를 찾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그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념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시기를 겪지 않았고 특정한 이념의 향수에 젖어 있거나 특정한 사상에 경도되었다가 좌우를 극단적으로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난 저희 세대에게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 지휘봉을 넘겨주십시오.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의 변곡점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에게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넘겨주었던 통 큰 선택에 있었습니다. 마크롱이 프랑스를 그렇게 개혁으로 이끌었고 토니 블레어와 데이빗 캐머런이 영국을 변화시켰으며 오바마와 케네디가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각각 그었습니다. 아마 프랑스 국민도 원내 의석이 없는 그런 정당이 정부를 이끌 수 있겠냐고 39살의 마크롱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정부만, 대통령만 바꾼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훌륭하신 대한민국 국민께서도 프랑스 국민의 못지않은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빅텐트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보여주시는 융합적 사고, 홍준표 시장님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곳 관훈토론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한다. 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실력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정치인들끼리 급조한 빅텐트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압도적인 협치를 만들어내는 빅텐트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준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시대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세대 교체입니다. 모두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 있는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진단 라이브 앵커를 맡고 있는 KBS의 김대용 앵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KBS 김대용입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과의 단일화 반대 뜻을 그동안 이제 반복적이고 또 명확하게 해 오셨고요. 방금 전에 기조연설에서도 그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치라는 게 결국 세력을 규합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변신을 하는 게 또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단일화라는 그 정치공학 자체에 반대하고 과거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도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수월하다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지금의 계엄 및 탄핵 전국 속에서 어떤 세력도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저와 일치성을 가진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적어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 정도가 논의가 가능하다 정도를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치열했던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리고 빅텐트나 이런 논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기는 결과를 낳지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빅텐트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포비아 또는 특정인에 대한 거부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일 텐데 한 6개월 전으로 저희가 시간을 되돌리면은 그 특정인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이 어쩌면 재료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매우 큰 상황을 대한민국에 발생시킨 이상 그분의 허물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주요한 아이템으로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해봐도 안 되는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조연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고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후보께서요 단일화 경선에 들어가면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화 경선에 가면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거에도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어쩌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고 제가 정치에 들어온 이후에 보수의
하락기 속에서 저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치러온 모든 당내 선거와 공직 선거는 저에게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는 저에게 그래도 그 정당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한번 정치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의지가 살아있었을 때고, 제가 결국에는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어려운 동탄 선거에 뛰어들 때는 결국 제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로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무지막지한 그런 무단 통치자에게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런 빅텐트, 정서적으로도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델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뭐 제가 들어가서 이길 자신도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전혀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고쳤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꿔야 될 대상으로 저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쳐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고쳐놔도 원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저의 지난 4년 동안에 제 꽃다운 30대를 넣어가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예. 네, 조선일보 정우상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제 지난 총선 때 동탄에서의 삼자 구도 필승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쨌든 본인의 존재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40% 지지율로 가둬 놓으면 삼자 구도로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중 일부와 기존의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층의 어떤 지지층이 겹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안정적 3등으로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이 3강 필승 구도가 그래서 좀 되게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준석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선거를 계속 돌파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흔히 언론인들이 드는 사례로 나폴레옹이 이제 엘바섬을 상륙했을 때 파리에 접근해 갈 때마다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결국엔 역적에서 황제까지 등극하는 모습을 그런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동탄 선거를 뛸 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드디어 이준석이 정치를 끝내려고 하는구나, 돌을 던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평가에서 보전이나 받겠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20%가 나오니까 이번에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가면서 나중에는 승리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동탄에서 40일 만에 그걸 해냈습니다. 지금 온 미디어와 그리고 대한민국 이목이 집중될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런 전환과 그런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프레임, 탄핵 찬성과 반대 프레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저의 눌림목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명한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는 순간 그 눌림목이 해소되면서 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식과 비상식의 구도가 또 형성되게 되면은 저는 제가 가열차게 비판해 왔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대한 얕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테헤란로나 판교와 같은 IT 밸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젠비디아 구상 같은 것들, 뭐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를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젊은 세대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역사 속에서 한니발이라는 로마의 아주 위협이 됐던 장군을 막기 위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많은 장군을 내보냈다가 다 지고 나중에 결국 굉장히 어렸던 젊었던 스키피오라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스페인 가서 싸우고 여기저기 전역에 싸울 때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최종 한니발과의 일전을 벌이고 카르타고를 끝장내겠다고 이제 가겠다고 했을 때 원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아직까지 20대고 30대고 이런 네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스키피오가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제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싸우겠다고 할 때는 보내줘 놓고 그거 이기고 왔더니 왜 지금 와가지고 또 더 나은 목표에 더 중요한 목표에 도전하겠다는데 제 나이를 들먹이고 왜 가능성을 의심하느냐. 제가 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만약 이 얘기를 들으실 보수 진영의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또는 민주당을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냈던 유일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의 압승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선거에 해내지 못한 3자 구도에서의 수도권 당선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다음 목표에 도전하는데 저의 그런 의지나 아니면 돌파력,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애국심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한 번 더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니발보다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 꺾어서 보이겠습니다. 예, 그 추가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건 오늘 이제 기조연설에서 여러 번 단일화는 없다, 빅텐트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는 가치의 빅텐트고 그 빅텐트의 어떤 예로서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명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물론 한 분은 이제 뭐 오늘 탈당을 하시겠지만 다 국민의힘 분들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분 중에 지금 막상 지금 뛰고 있는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지금 한덕수 이런 분들의 이름은 또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저와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저 포함해서 저분이 저럴 뿐일지 모르고 이제 협력 관계를 가져가다가 뒤통수 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저를 많이 견제해온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비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행보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보는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님 같이 관료로서 성공하셨지만은 정치적인 행보는 처음이신 분, 그리고 정치인으로 전환한 뒤에 결국 상대 정당의 승리만 안겨주고 있는 한동훈 후보,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정치화가 덜 됐다 또는 정치화의 가능성이 없다라 보기 때문에 굉장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질문을 단일화, 삼자구도, 빅텐트 이런 구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정치인 이준석 개인의 초점을 맞춘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우성 의원. 예, 뭐 약간 이거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 2022년도 대선 때 결국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제일 앞장서 뛰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한 어떤 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지만 그때 상황에 대한 어떤 뭐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런 거는 못 느끼시나요? 이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면으로나 아니면 자질 면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가했던 그런 고초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고초야말로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첫째로는 제가 그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가졌던 책임감,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당대표에 대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당선시키는 것은 당대표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과 당대표가 그 사람에게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제 최대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네, 저 개인으로서는 거의 인간으로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모함을 당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제가 제 지역구인 상계동, 제가 제 고향이면서 제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정받고 싶어서 밤새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던 그런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아픔은 굉장하고, 거기에 대한 피상적이고 아니면은 그냥 옆구리 찔려서 하는 사과 같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시는 그런 정치공학적이고 그리고 호사가들의 바라는 방향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서 제가 대한민국을 압도적 새로움으로 이끌어서 정치 문화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그 국민들에게 그런 미안함을 갚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했던 빅텐트나 이런 것들이 또 똑같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이 보수 진영의 민낯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의 구조적 한계점들을 또다시 제가 저 개인을 갈아 넣어서 덮어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개복 수술을 해놓겠습니다. 예, 개복 수술 해놓고 안 되면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영을 개복 수술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압도적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단일화 논의가 어쨌든 무성하고 예. 실체는 사실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후보님께 단일화 의사를 타진하는 곳이 있나요? 빅텐트라든지. 타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준석이랑은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참 전 야멸차게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셔도 야멸차게 거절하고 있고요. 제가 비유를 굳이 하자면 이게 제가 나르시스트라서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두가 이준석이 가는 길이 성공 확률이 낮다고 볼지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그게 저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는 행동들이 될 것이다라 보는데,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평생 아니면 앞으로도 가발 만들고 안경 만드는 경공업에 의존해서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중공업에서 기회를 보고 매우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턴에 도전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누군가는 조선 수군이 12척밖에 안 남았으면은 당연히 수군을 때려치고 육군에 합류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누군가는 거기서 안 막아내면, 바다에서 막아내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켜내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자 구도 속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 휘둘리지 않고 압도적 새로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게 제 자기 확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조만간 예.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조연설을 보면 그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한 대행은 이 함께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한덕수 대행이 제가 겪어본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한덕수 대행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막아세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론을 지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 하지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계엄 내각에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좀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님께서 솔직히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약간 이해가 가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이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간 타임라인상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에 진입하셔서 이번 대선에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시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출마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뭐 어쨌든 그 시작은 하시겠지만은 한 달 뒤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리실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조연설 내용을 보면 여러 정책 구상들을 많이 밝히셨어요. 네. 뭐 법인세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대체로는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지금 원내 3석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고, 네, 정책은 결국 법이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원내에서 어떤 식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한 어떤 정계 개편 구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전 정계 개편은 저희 당선과 함께 국회 내에서 법안을 추진할 만큼의 충분한 의석이 모일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아까 제가 마크롱 모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추진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마크롱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안겨준 프랑스 국민들처럼 결국 총선에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선에 의석이 적은 정당이 어떻게 대선을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랑스 국민들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셨고 결국에는 정치의 교체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전 대한민국에서도 선 대선 후 총선 모델로 정치 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아까 저희 개혁신당이 3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당선되면 2석이 됩니다. 의원직을 내려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되면 그날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은 민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2인을 추천해주고 제가 그 중에 고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협치가 강제된 상황에서의 협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같은 극단적 대립주의자들의 대립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게 된다면은 그도 아마 정계를 떠나야 될 겁니다. 대선 2번 지고 사실 극한 대립의 상황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은 충분히 협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집권을 하신다면 관심사가 이제 주요 인선일 텐데요. 일단은 뭐 비서실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 지금 아까 약간 거국적으로 그 내각을 형성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각 그 관련해서 좀 생각해 두신 인선안이 있으신지. 예, 전 충분히 생각을 해놨고 뭐 이름을 대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니까 갈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3개 부처를 3개의 분야로 나눠가지고 안보 계열, 그리고 전략 계열, 그리고 사회 계열로 나눠가지고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장관이 겸임했던 구조를 벗어나가지고 책임부총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총리급의 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제 머릿속에 이미 염두에 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재들이다. 그래서 당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인사 같은 경우에 뭐 13명의 인사 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복수로 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제부터는 이제 이준석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고일환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때인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처음 정계에 입문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 40대로 가장 젊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14년 가까이 정치를 하셨고 이제 대권 도전입니다. 이 후보가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지 이제 한 가지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란 제 스스로의 연구와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향점을 찾아내고
그 지향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끌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선명한 지향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열심히 학습하고 소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아까 말했던 이끄는 역할, 즉 리더의 역할을 방기하고 다 팔로워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다니는 정치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은 희대의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의 정치가 여러 면에서 주목도 받고 비판도 받지만 그 비판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아마 이준석이 선명한 의견을 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현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제가 그 화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란, 지도자란 항상 방향성을 선명하게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약간의 방향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생산적인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정치인들하고 차별되는 이제 이준석 그 정치의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약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함께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이제 전직 의원들은 지금 다 떠난 상태이시고요. 이낙연 의원, 뭐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소수당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갈등이 잦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하실까요? 이준석의 지도력이 문제가 되려면은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에 국민의힘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됐겠죠.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적어도 정치인 중에 탈당을 선언한 사람은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뭐 바른미래당 시절엔 보면은 유승민, 안철수 같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바른미래당의 지도자들도 많은 인사들의 탈당과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38석의 의석을 당선시켰지만은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절반 가까이를 민주평화당으로 떠나보낸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 지지층이었던 호남 지지층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유승민 의원도 33명 정도가 바른정당의 창당에 함께했으나 나중에는 9명, 7명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겪었죠. 저는 이분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탈당하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인성이나 지도력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신규 창당에 합류했던 인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신당이 그러면은 제가 재작년에 소위 상계동 갈비집 탈당 선언을 통해 탈당할 때의 규모보다 불어났느냐 아니면 줄어들었냐를 말씀드리면은 제 느낌상으로 3-4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당 4당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봅니다. 우리가 강바닥에서 모래를 한 움큼 펴가지고 키질을 하다 보면은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것들이 남아가지고 사금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거꾸로 이 모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금 채취를 강바닥에 핀셋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사금을 채취하려고 하면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인사 철학과 또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여기에서 본인의 기회와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발전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역시 국민의힘 시절에는 탈당하는 의원들도 없고 이제 대표 맡던 시절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신 거는 사실이지만은 사실 수많은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의 중심에 물론 공격당한 거에 대한 이제 반격도 있었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주변에 그래서 갈등이 따라다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협치가 강제된 상황에서는 협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 총리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치 대상과의 이견이 있을 경우 또 갈등이 있을 경우 그때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대화와 타협이 이준석의 본질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에 실제로 서슴없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했지만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 굉장한 분열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히려 토론을 하자, 계급장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는 말을 자주 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방향으로 탈권위와 소통의 문화로 조금 변해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들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좀 타협과 대화가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들을 약간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만들어주고 의례적인, 현학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위치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장현 같은 곳이겠죠. 솔직히 전장현이라 이런 단체를 대응하는 여의도의 방식이라 하면, 여의도 문법대로라면요, 제가 그냥 시원하게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주고 내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 끊는 겁니다. 그게 사회 갈등의 문제 해결 방식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 같은 분과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은 종편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2시간 가까이 토론하기도 하면서 그분들의 주장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알려질 기회를 만들었고, 저도 제가 거기에 반박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 토론의 결과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전장현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또 노정되었거든요.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완곡화법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법은 제가 하려고 작정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잘할 겁니다. 예. 피상적으로 현학적으로 말하고 둘러서 얘기하고 뭐 자기가 문학가인 줄 아는 듯이 해가지고 뭐 벚꽃이 피면 뭐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어떤 현학적인 언어로 저희 인생을 낭비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논쟁적일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은 오전 10시 40분 지나고 이제 한 30분 이상 계속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네.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질문에 대한 즉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우상 논설위원이 질문해 주시죠. 예, 자꾸 이제 좀 그 듣기 불편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살 이상 성인에게 뭐 이 표현을 쓰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딱 2명의 정치인이 싸가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 명이 유시민 전 장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인데, 왜 본인에게 이런 평가들이 붙었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뭐 충분히 뭐 말씀했습니다. 본인이 좋은 게 아니고 분명히 할 말은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어떤 비토 정서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함익병 그 공동선대위원장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렇지만 지적을 하면 또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본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적을 하면 잘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본인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익병 원장님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극도의 논리 중시형이기 때문에 서로가 저희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설득되면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함익병 원장님과는 그 가족도 같이 교류해서 그런데 함익병 원장님은 그 사모님과도 그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논리적 대화를 중시하는 인물 사이에서는 또 그런 것이 전혀 서로 간에 어떤 불쾌함 없이 그런 논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함익병 원장님이 나이 차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 뒤끝없는 관계로 항상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다소 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여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의 말도 좀 틀린 말도 들어주고, 그래 뭐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가도 되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도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 경쟁에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HBM이라는 그 사업 영역의 일부에서 있었던 경영진의 판단 하나 때문에 메모리 업계 1, 2위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AI 전략 같은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100조 투자하겠다고 했더니만은 거기에 또 한동훈 후보는 200조 하겠다 그러고 잘 짜여진 정책이 어떻게 100의 단위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분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런 걸 접근하는 것이고 이런 피상적인 숫자 노름하고 있는 상황에 우린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절박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생존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요. 아마 저나 아니면 아까 유시민 장관 같은 분들 아니면 함익병 원장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싸가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요. 영국에서 우리보다 의회 정치가 훨씬 더 발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당 간의 토론 문화가 발달해서 영국의 PMQ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총리가 그러니까 수상이죠. 여당 당수죠. 여당 당수가 나와가지고 야당 당수와 요 조그마한 테이블 앞에 놓고 서로 윽박지르면서 대화합니다. 거기서 총리가 무식하다고 망신받는 일도 있고요. 야당 당수가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넷 조롱감이 될 정도로까지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그런 현학적이고 진짜 피상적인 대화들로 대한민국 정치권이 굴러간다면 저마저도 사실 기대가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함익병스러워지고 이준석스러워지고 유시민스러워질지도 모른다. 예. 뭐 만약에 정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요, 저는 영국의 PMQ보다 더 치열한 토론회장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도어 스태핑 이런 것 수준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가 뭐 항상 영수회담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뭐 몇 명이 만나느니 뭐 몇 대 몇이 만나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요. 형식 구애받지 않고 야당 당수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전 과정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엄 이전부터 그랬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내전 상태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이 좀 사라지고 각각 자기의 해석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서도 그랬고 우리도 아주 강해지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팬덤이라는 것, 진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정치인도 팬덤을 바탕으로 한 정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세상을 향해서 또는 나의 팬덤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좀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팬덤을 보였던 정치인은 아마 전라도 전체를 팬덤으로 갖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팬덤은 참 특이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팬덤은 어쨌든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일체화 또는 내재화의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 뒤에도 어려운 정치의 과정을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10여 년간 겪으셨지만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줬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거대한 팬덤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령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팬덤이라는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여를 한 사례로 저는 기억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 지금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팬덤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팬덤과는 비할 바도 없을 만큼 작을 뿐더러 근데 그 작은 팬덤이 인터넷 문화라는 것과 결부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화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저에게도 일정한 지지층이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그
이낙연 대표 측이랑 이렇게 섣부른 통합을 했다가 거의 저희 팬덤한테 박살나가지고 정치 접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항상 팬덤에 뭐 끌려다니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들이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소통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팬덤도 여쭙고 이제 진실이 제각각의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좀 여쭙었는데 그거를 이 다음 질문에 같이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결정 관련해서 이것 역시 제각각 해석하고 동의하고 반대하고 사사건건 해석이 따르고 미토가 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번에 최근에 헌재도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고 또 내일 또 중요한 판단도 대법원에서 나올 겁니다. 이 사법부 불신의 시대, 진실이 제각각인 시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랄까,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했던 시절도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기는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언론의 어쨌든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도 뉴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새 영역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훼손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격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싸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혐오나 이런 것들이 스테레오타이핑,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한 집단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법부에서도 일부 판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소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너무 과장된 언어로 뭐 사법부가 통째로 넘어갔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극단주의자들은 좀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보면은 언론인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 가지고 다소 뭐 과도하게 상업적인 기사를 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레기라는 실제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언론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언론인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싸잡기, 그러니까 혐오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냉철해져야 된다. 뭐든지 싸잡으면은 그때부터 사회 갈등이 양산되는 겁니다. 흑인은 다 이래. 아니면 이슬람 신도는 다 이래.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전라도 사람은 이래, 경상도 사람은 이래, 이대남은 이래. 저는 언론에서부터 이런 싸잡는 용어를 좀 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저는 그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에도 강하게 지적했던 게 내란 세력 이런 거 너무 과장된 용어 쓰지 마라.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은 내각에 있으면 내란 세력이냐 이렇게 쓰는 순간 그들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용어냐, 내란 세력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어느 누군가를 아니 뭐 통일에 대한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종북이라 낙인 찍어버리면은 사실 종북이 얼마나 심각한 용어입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사실상.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친일은 얼마나 위험한 용어입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죠 아닙니까 원래 풀네임이. 그런데 이런 용어를 싸잡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준 부분은요. 저는 언론사가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론사가 비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취재에 쏟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정선거 담론이나 이런 국면에서 언론은 제가 봤을 때 다소 비겁한 모습, 물론 정치인들도 비겁한 모습을 다소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담론을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요. 가장 비겁한 멘트가 이런 거죠. 부정선거는 없었지만은 일부 부실한 선거 관리의 측면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저는 논조로서 이상한 논조입니다.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일부 뭐 종이가 뭐 예를 들어 접힘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접착제가 묻어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부실한 선거 관리라고 지적하는 순간
저는 이거는 만약에 그 언론사의 선거를 위탁해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그 부정선거론자들한테는 약간 면죄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봐라 어디 언론사 보니까 부실선거 맞다 그러더라. 네. 맞지?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걸 가속화시키는데 때로는 언론사들이 조금 더 함익병 같고 이준석 같아져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대목 관련해서 좀 예.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투표용지 뭐 인쇄나 이런 배포 과정에 일부 부실 관련이 있었다가 좀 비겁한 성격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보가 생각하는 성격 규정 그거는 뭡니까? 어떤 그 말씀? 그 서버와 용지와 관련된 그 저는-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저는 제가 공학도로서 저한테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라 그러면은 저는 완벽한 보완책들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거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저희가 대조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육하원칙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 많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뭐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를 하게 됐냐를 물어보면 이 중에 단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보통 나오는 게 중국이 했다, 문재인이 했다. 어떻게 했냐, 그건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형식 논리부터 우선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선거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런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 선관위의 반박 자료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야 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저는 선관위 반박 자료에 상당한 논리적인 면이 있다고 좀 봤고요. 그 다음은 대안 제시입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도로서 만약 선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한다면요, 오히려 전자투표를 하자고 할 겁니다. 지금 정당 내 선거에서는 전자투표 같은 것이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 모바일 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현장에서 누르면은 하나의 결과는 서버로 전송이 되고 종이에 인쇄돼 가지고 보이는 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나중에 교차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시스템이 이미 선관위에 구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자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들 어차피 뭐 알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선거 실무자들 중에 보면은 뭐 공무원인데 그냥 투입되는 분들도 있고 이분 체계적인 선거관리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닌데 이분이 전국에 만여개 되는 어떤 개표소나 아니면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냥 당위론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래도 한 표라도 잘못되면 안 되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그럼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 담론의 과정 속에서 선동가들 때문에 언론사들이 상당한 공격도 받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했던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진실을 보도하고 또 패기 있게 보도하는 것. 뭐 독재 정권 때 싸우던 것에 비하면은 저는 덜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뭐 선동가들이 하는 것이.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예. 그러니까 서버를 건드린 근본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으나 관리부 용지 등의 관리 부실은 있었다는 언론의 성격 규정이 약간 좀 용감하지 못했다는 예. 거였고 제 질문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성격 규정은 뭐냐 이걸 좀 여쭙던 거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1000만 명 단위의 선거에서 발생하는 네. 그냥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오류 상황들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례로만 말하자면은 뭐 배추잎 투표지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뭐 일장기 투표지가 어떻게 됐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런 문제가 있는 투표지에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니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민경욱 의원의 투표가 훨씬 많았다. 그러면 선거 부정을 민경욱 의원이 주도했다는 거냐. 이런 논리적인 형식 논리적인 거로 후속 보도를 아주 세게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쭉 몇 가지 이제 가장 요새 여론조사상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말씀을 간간히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이번 앞으로의 34일 동안의 선거 국면에 굉장히 관심 갖고 유권자들이 귀 기울일 만한 몇 가지 포인트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용 앵커 좀 해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장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정책 보면요, 약간 혼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탈이념이다, 좌도 우도 없는 거다.
그래서 기업 성장을 얘기하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좀 또 통과시키기도 하고, 이게 유연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락가락하는 걸로 보십니까? 철학의 부재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의 부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외신에 나가서도 제가 최근에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기초적인 철학의 부재 그리고 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재다. 사업가로서, 부동산 사업가로서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니보다 잘하겠지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정책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도전하던 시대의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거시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역할은 다르다 보기 때문에, 저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을 포기하고 나서 미국에 어떤 비전이 있는가. 미국은 실질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제조업 기능을 해외 외주 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산품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100%씩 이렇게 때려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복리후생에 타격을 입는 것은 트럼프를 찍었을 그런 상대적 저소득층이나 중서부의 그런 시민일 텐데 그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런 지적을 제가 동맹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먼저 그냥 아무거나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이래요. 이재명 대표가 할 줄 아는 건 매표니까 매표를 위해서 뭘 주겠습니다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게 돈은 어디서 낼 건데, 그러면은 희한한 자금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댈래?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미처 그건 생각 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갖다 끌어내려고 하니까 뭐 기축통화국이 되면 됩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기축통화국이 되면은 발권력이나 아니면 이런 국채 조달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기본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내세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돈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니까 최근에 뭐 인터넷 타보니까 들어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고 그 지분 30%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배당으로 돈 땡겨가지고 세금을 없애고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정확히 씁니다. 근데 규모도 안 맞고요.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거고, 일반적인 테크 자이언트가 성장주인지 배당주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금을 대체할 만한 기업의 지분이라면은 배당주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장주에 투자해가지고 계속 지분 팔면서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런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인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양구 선거 나가고 이러면서 김포공항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래 가가지고, 아니 김포공항을 없애면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업도 못하고 다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럼 앞부싸 이래 되거든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김포공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은 강서구나 아니면 양천구, 뭐 계양구 주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도 있는 분들은 다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항 대체지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인데, 뭐라 답했냐면요.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이 착륙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민항기 회사에서 수직이 착륙용 민항기를 대규모로 만드는 그런 200석, 300석짜리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아주,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그 돌을 놓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계속 그런 지적만 당하는 거예요. 뭐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그냥 뜬금없는, 철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던지는 상황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경제학이나 철학은 뭐 우리가 우왕좌왕이라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냥 괴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영어로 프리코노믹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괴짜 경제학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경제학 관련한 그 입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외교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4개월 전에 국회 1차 탄핵소추문을 보면 이제 한미일 공조라는 뭐 기괴한 외교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의 표현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면 이제 최근에 현대사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철학의 부재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과 다른 것을 또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이 리더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분을 묘사할 때 이분의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관점이라는 걸 보면은 항상 4차로쯤 된 대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펙트럼 넓습니다. 본인은 1차로에 서가지고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지금 변신을 하려고 해도 이분은 맨 왼쪽 차선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어요. 예, 자기가 오른쪽에 뭐 이렇게 전향할 것처럼. 정작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맨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그냥 좌회전해서 왼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분들이 도로에 나가면은 진짜 대형 사고 내는 겁니다. 왜냐? 뒤에 따라오는 국민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건너편 지켜보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분을 맞닥뜨리면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저는 말 그대로 이분이 임기응변이 아니라 굉장히 실리적으로 그냥 이런 듣기 좋은 말 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미 동맹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대다수의 외교 쪽에 조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대해 지금까지 우려스러운 발언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왼쪽 깜빡이 계속 넣고 있다. 오른쪽 깜빡이 넣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답변 중에 좀 생각이 나서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좀 접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정치인들이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참 어렵기도 하겠거든요. 그런 사례도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이 후보는 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사실 이 대선이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나랑 제일 생각이 비슷하고 관점이 비슷할까 했더니 이공계 출신으로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하는 용기 있는 모습 보여준 안철수 의원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니까 그럼 지금 와서 내가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서가지고 안철수 의원이랑 정말 내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바른미래당 때 저희가 약간 갈등이 있었던 뒤로 6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왜 내가 뭐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가져왔는가 제가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님을 응원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먼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때 채널에 의해서 안철수 의원님이 또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안철수 의원님과 그때 판교에서 만났을 때 제가 그냥 큰 마음 먹고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늦게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자주 하는 그런 말 하지만 말하고 나니까 속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앞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엔 그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 명태균 씨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과거 지향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이준석 후보도 명태균 씨의 관계 관련해서는 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지 않던 인물이다 보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붙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사실 보수 정치에서 주류라고 불리긴 좀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재빠르게 사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포진하면서 또 주류가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고요. 여의도 정치권에 있던 많은 컨설턴트나 아니면 많은 그런 소위 업자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또 창원에 있던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분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이랑 좀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 게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발 지하철 가서 인사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한다고 몸 비비꼬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 이 명태균 씨가 하는 조언 같은 건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명태균 씨가 상당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쾌한 거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 많이 받던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여론조사를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 나오지만 전 처음부터 외과수술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천 개입 이야기를 할 때 2024년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만났다고 할 때 그분이 제시했던 그것만으로는 저는 이거는 완결성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폭로의 대상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 지금 실제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언론사에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나도 김영선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그런 질의응답이 오고 질의가 올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말한 부분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이제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씨의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 당 대표 경선 때 당 대표 선거 때부터 인연이 맺어져서 상당히 오랜 기간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상의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관계, 신뢰 이런 건 어떤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아는 분이고 실제로 저랑 친분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창원에서 올라온 사실 그런 여론조사 업을 하는 업자류의 그 컨설턴트류의 사람인데 이분에게는 두 가지의 독립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 전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여기는 그분이 레퍼런스를 얻기 위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다니는 사람이야. 이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저희에게서 그래서 전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뭐 금전적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저한테 명태균 씨가 말을 놓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무슨 뭐 강혜경 씨의 말을 듣고 저한테 뭐 명태균 씨가 뭐 준서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 취재하는 언론인들한테 명태균 씨랑 저랑 대화하는 거 녹취 같은 거 들려준 적도 있어요. 깍듯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레퍼런스를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분이 이제 원래 본인의 사업적 본거지인 창원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강혜경 씨라든지 뭐 얘기 나오는 김태일 씨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서울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했어 이런 걸 좀 과장해서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녹취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 녹취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점과 실제와의 괴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도 약간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저도 이제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저는 강혜경 씨를 몰라요. 저는 강혜경 씨랑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강혜경 씨는 저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제 막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이 보도들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보도에 보통 우리가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크로스 체크를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강혜경 씨가 먼저 어디 가서 제보한 내용을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합니다. 근데 강혜경 씨는 전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아는 모든 내용은 명태균 씨가 그 사람한테 전달했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A랑 A-를 서로 검증해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하고 기사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라는 거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김종인 위원장 측 사람과 명태균 씨 측 사람 간에 이건 내용이 검증돼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얘기해 주면은 그 명태균 씨의 얘기와 강혜경 씨 얘기를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보도 나가는 양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초기에 경마식 보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예. 한 가지만 아주 간단히 정리하고 예. 명태균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예. 어느 산속 절에서 심는 장면이 나왔는데 주지수님이 보냈다고 설명하셨는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그래서 예. 그 나무
안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새벽 4시에 식수를 하셨을까요? 홍매화라는 게요. 그 주술적인 의미가 뭔지를 차라리 어떤 분이 말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꽃입니다. 이 보통 장원급제하면 이게 어사화하는 게 매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 화엄사나 이런 데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지리산 자락에 홍매화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걸 계속 심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랑 같이 그곳에 갔던 개혁신당에도 나중에 참여했던 김범준이라는 분이 본인이 심으려고 이제 그 홍매화 묘목을 몇만 원인가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갔더니만 주지스님이 저기다 심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때 새벽 4시에 심은 것 자체가, 제가 그 전날 오후 9시에 서울에 일정을 마치고 카니발을 타고 제가 새벽 1시에 거기 지리산 자락에 도착해가지고 그 김영선 의원이 뭐 제보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저희 운전해서 갔던 저희 당직자가 좀 휴식을 취하고 새벽 4시에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새벽 4시인 것이고, 새벽 4시에 저희가 떠날 때 그 묘목을 준비했던 김범준 실장이라는 분이 그 주지스님에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특정한 건물 앞에 그 땅을 파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고 가라 그래가지고 딱히 안 심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심고 온 것이지,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각이 이제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저희 관훈 토론 뒷부분에는 여기 장내에 계신 관훈 클럽 회원님들의 질문도 취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분이 지금 보내주시긴 했는데 또 추가로 해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할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보 정책 관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네, 작년에 공개한 그 개혁신당 10대 정책을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지금 미국이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또 고립주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만약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3년 정도 이제 그 임기가 겹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보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저는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느꼈던 바로는, 과거에는 중동 정책에 밀려가지고 대아시아 정책 또는 대한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엘리트들의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그 기라성 같은 학생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이슈가 한 번도 대화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의 위상이 그때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금도 대중국 외교의 종속 변수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사실 미국 국민들에게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노스냐 사우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희화화의 밈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식의 외교라는 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은 굉장히 그것도 수박 겉핥기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의회 연설 같은 거 할 때 저는 굉장한 기회였다 생각하거든요. 의회 연설이면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이 사실 한국에 대해 관점을 갖게 되는 계기일 텐데, 거기서 사실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이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이거 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걸 했어요. 예. 한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동참해가지고 우리도 많은 희생과 그리고 고생을 겪어왔습니다. 베트남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걸프전 때도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했고,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미국의 의원들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방문하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하나하나 살갑게 대하면서 그런 분들 인식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변화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한국도 맞춰갈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과 미국의 관계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나토의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 이럴 때 유럽이 공동 대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사실 미국과 틀어질 수가 없는 나라인데 지금 상황에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센 어조의 이제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 맞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할 말은 하는 외교를 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한미 관계의 변화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한테 저는 가장 먼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높이는 순간 가장 타격을 입게 될 곳은 아마 미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전자 산업, AI 관련 산업일 것이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체인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이천에서 만들어진 HBM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지렛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명한 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새로운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 봅니다. 네, 좀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게 이제 그런 미국의 또 변화,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와 모든 하여튼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형이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 그다음에 또 한미일 협력 이거에 틈을 벌리기 위해서 한국에 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또 지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굉장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가는 형태의 중국 경제 성장 모델에서 지금은 중국의 공급만큼 세계가 소비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량 밀어내기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철강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 한국의 포스코가 지금 이제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알리 테무발 대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불짜리 물건을 샀는데 배송비도 없이 한국까지 날아 들어오냐. 그것은 공급을 통해 가지고 물량 밀어내기를 중국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우리가 대중국으로는 적절한 환율 정책 같은 것을 저희가 펴서 그런 일이 실제 우리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포항이나 이런 곳들 가보면은 철강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고 여수에도 석유화학단지가 지금 이제 사실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비과세 장벽 그리고 적절한 또 환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건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용어가 미국에만 러스트벨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러스트벨트가 있다. 국가산단, 구미 아니면 또 온산 아니면은 또 포항, 창원, 군산 이런 곳들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중국 정책 저희가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그 지지층인 이제 젊은 세대 중에서는 상당히 지금 남북 통일을 선호하는 그 비율이 꾸준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이 낫다.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이게 6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그 이 후보님 통일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제 평화적 흡수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남북 통일이나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요? 저는 제가 90년대 때 제가 받았던 통일 교육이라는 건 정말 쓸모없는 교육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있긴 하지만은 뭐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교육입니까? 그런데 사실 오히려 통일을 앞두고 젊은 세대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은 만약 통일이 현실화되면은 우리가 제도상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가장 많이 던지는 화두가 통일이 됐다. 그럼 북한의 토지를 우리가 민간에 불화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 소유를 두고 중국식 임대를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 아니면 n분의 1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의 새 출발 자금으로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 한번 논의지 않고. 자, 그러면 김정은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이냐. 우리는 사실 천안함 사태, 천안함 폭침 등을 일으킨 굉장한 범죄자로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공식적인 관점인데. 그럼 만약에 김정은이 평화통일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면책을 할 것이냐. 동독과 서독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그때는 물론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것이지만 서독은 호네커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호네커가 동독 주민이 탈출하는 것을 총살하도록 했다는 것 때문에 호네커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받다 죽었거든요. 김정은한테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김정은이 호의적으로 반응 안 할 텐데.
북한이 어떤 것까지 인정하겠느냐. 우리가 국립묘지가 있다 그러면 혁명 열사릉도 국립묘지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던지면은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더 젊은 세대에 가깝게 느껴지고 재밌게 생각합니다. 이런 화두들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많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테이블에 좀 올리고 싶고요. 통일을 저는 하나의 기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 시장을 늘리고 노동 인구를 다수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저는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비용만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만 해도 제가 40대 초반이 이제 됐는데 그 20, 30대와의 간극이 좀 있다 한다면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을 많이 테이블에 던져놓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흡수 통일을 얘기했던 거는요. 80년대까지였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의 제도 중에서 건질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제도, 교육제도 뭐 이런 것들 하나도 건질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체제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될 경우 그 북한 김정은에게 조건 없이 대화를 제안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핵무장을 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 대화를 제안하신 것인지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핵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핵에 의한 공포에 의한 평화라는 걸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김정은이 핵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핵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정한 핵의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지금 북한의 핵 투발 수단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뭐 킬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요격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딱 하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동해안을 통해서 북한의 SLBM에 탑수된 만약에 핵탄두가 밑으로 남해안으로 내려왔을 때 뒤에서 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레이더는 전부 다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아내기 위해서는 호주가 하는 것처럼 그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해가지고 그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요 정도의 핵 저지력만 완성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가 충분히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정은이랑 뭐 일부 정보에 따르면 나이차가 1살이고 나이차가 2살이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서구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다른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까지 뭐 자기랑 20살 가까이 나이 차이 나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랑 저를 만났을 때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핵의 힘의 균형이나 이런 쪽 속에서 뭐 외교의 다른 장르들이 싹 텄던 것처럼 그 고르바초프의 헤빙무드라든지 아니면 뭐 핑퐁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텄던 것처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 정부에서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안보 질문 관련해서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어서 마침 약 이 기회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장세정과는 클럽 회원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두 가지인데 아주 간략하게 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정당에서 지금 내놓는 것이 핵 자강론 뭐 얘기 많이 합니다. 자체 핵무장도 있고 전술핵 재배치도 있고 아니면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기술을 갖추는 것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된 생각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트럼프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제 가령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대만 해협에 아주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핵 자강론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햇볕 정책이 실제 핵무장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결과론적인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응할 만한 핵 억지 전력 또는 핵 무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저는 완벽하게 NPT를 탈퇴하고 저희가 핵 탄두를 만드는 것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핵 억지력을 위한 물론 이제 핵의 군사적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핵 농축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통한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한 억지력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핵 잠재력이라고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사 상황 또는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바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리드 타임을 단축해 놓는 단계 정도까지 가는 것, 이게 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력으로서의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 농축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어떤 그런 준비 또는 잠재적 준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주한미군.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감축 여부가 오로지 미국의 안보적 이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좀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당한 수의 지상군 정력이 한국에서 이탈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미국의 안보적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고, 대만과의 분쟁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크게 대두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미국과 만약에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런 철수나 이런 압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우리의 핵 억지력과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께서는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기조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과학기술 핵심 정책은 뭔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지금처럼 의대에 대해서 그 선호가 집중되는 이 상황에서는 뭐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좀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정책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던 것이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민주당이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의대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수류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저는 저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남의 집 폭탄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터뜨리는 사람은. 민주당도 차마 말을 못 꺼내던 그런 거를 자기가 들고 와가지고 개혁이랍시고 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그 의료 개혁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달려든 것 같은 게, 그 논리 들어가 보면 낙수 의사론이랑 OECD 통계밖에 없거든요. OECD 통계 비해 가지고 의사 수가 적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선택적 통계 인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 자체의 고유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의사 수는 적지만 의료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그런 섣부른 개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것이거든요. 저희 개혁신당만 의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선명한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개혁신당이 결국엔 이런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옳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 지점도 있고요. 저는 이공계 인력들이 이공계에서 R&D 또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떼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희망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과학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영재들이 어떤 제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한 20년 흘러가지고 어떤 진로를 갔나 이게 보면요, 안정지향적인 친구들은 의대를 갔고요. 조금은 떼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대과학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학의 길이라든지 사업의 길로 이제 가는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선 이공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R&D 자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성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포상금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 딴 사람들은 광고부터 해가지고 시작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과학자나 이런 이공계 기술자들에게도 보면은 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명한 연구 학술지에다가 뭐 논문을 내고 그런 것들이 포인트화 돼가지고 우리가 뭐 체육연금이라는 게 메달 따면 몇 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학기술인에 대해 가지고도 그 연구 성과에 대한 연금 적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째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돈이 되는 연구, 아니면 내가 연구비 따오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의 업적을 만들어 보기 위한 그런 큰 꿈을 가진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떼돈 버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가지고 우선 규제 때문에 뭔가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떼돈이라 하면요, 돈 좀 벌면은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겪는 상황이 뭐냐면요, 뭐 돈 좀 벌고 그래가지고 일간지에 이름 좀 나고 이러면은 바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상임위에서 때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 이런 사람들은 회사가 한창 성장해가지고 유니콘 기업 된다 이런 소리 나오자마자 회사 팔고 갔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플랫폼 기업이고 배달 산업 이런 곳을 건드리는데 뭐 제 추측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바로 한노이나 민주당의 뭐 그런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 불러가지고 매일 때릴 거 아닙니까? 수수료 인하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거는 상황 자체가 한국에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보면요, 저런 사람이 연쇄 창업자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저 사람은 괴짜지만 일생의 그 본인의 목표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돈 날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건데요. 한국에는 그 기회가 사업가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돈 좀 벌면 바로 손 벌리고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에 참여해라 기업에서 압박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책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책무는 법인세 똑바로 내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책무는 없도록 하겠다. 그게 저희 공약입니다. 그 또 여러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예, 특히 뭐 그 부처를 실용화하고 효율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뭐 부처를 통폐합하는 내용인데 가장 좀 논쟁적인 지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기존 기능을 이제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제 분산하면서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 별도의 여성 관련 부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성부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어떤 분들이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원래 과거에 한명숙 총리님이 장관하실 때 여성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 예를 들어 호주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교적 전통에 따른 여성이 좀 손해볼 수 있는 제도적 부분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런 제도적인 부분 정비가 되었고 여성의 표면적 권리 자체는 굉장히 신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부분을 태클할 것이냐가 명확해야지 그 부처의 존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걸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지금 매달리는 건 뭐냐면은 여성부가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없어지면 안 되니까 뭐 딴 것 좀 업무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가족부가 달라붙어요. 가족 업무라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뭐 가족 업무, 청소년 업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게임 규제 이런 거 합니다. 지금 놀랍지만 여성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거는 게임 규제, 셧다운제, 뭐 몇 시 지나면 게임 못하게 해라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은 뭐 가족 업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오히려 부처의 존속을 위해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이 부서가 이제 존재하면서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이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 이벤트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을 뭔가 교정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 현실과 다른 교정의 대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과 다른 것을.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 오히려 없는 어떤 갈등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인권 문제는 그냥 국가 인권에서 다뤄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저희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수술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건데 부처의 이름이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업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괴기스러운 부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중소기업 벤처부 뭐 이런 거 아니면 보건복지 뭐 가족부 아니면 뭐 이름 긴 거 농림수산식품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름은 간단해야 된다. 옛날에 재무부, 내무부, 뭐 교육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단해야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선거 때마다 뭘 자꾸 이름만 붙이면은 우리 쪽이 대표받는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냥 문화부로 바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좀 이런 허례허식을 좀 덜어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현실과 다른 갈등을 이제 여성부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뭐 노동시장에서 뭐 성별 임금 격차, 뭐 경력 단절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 뭐 교제 폭력, 뭐 여러 가지 사실 여성 폭력과 관련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좀 어떤 식으로 모색할 수 있는지, 또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 후보도 동의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도 데이트 폭력은 법무부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성가족부가 다루게 되는 순간 바로 캠페인이 되는 겁니다. 예. 계속 이제 피켓 들고 이것만 하면서 여성 폭력을 없애시다 뭐 이런 것만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돈만 쓰고 변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과 예를 들어 남성 간의 임금 격차가 동일 노동에 대해 실제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건 노동청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사에서 공채를 통해 가지고 신입 기자를 여성과 남성을 뽑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경력을 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 차별이 있다? 그거는 그 회사의 노동조합과 노동청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지 그걸 여성부가 다룬다 해가지고 달라질 것이 없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소위 흔히 우리가 짬처리라고 하는 얘기처럼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청년 정치인입니다. 예, 저한테 누가 청년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붙이려고 할 때만 저는 다 거부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랄만치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정치하면서 저한테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인터뷰에서 항상 거부해왔거든요. 경제라는 것에서 청년 일자리를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가 기업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노인 일자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청년 일자리만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희한한 주문 상황을 넣게 되면요. 그럼 문재인 정부 같아서 어떻게 이제 파퓰리스트적으로 움직이냐면은 청년 일자리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 인턴 아니면은 공무원 늘리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 좋은 방향으로 결론내게 돼 있거든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특화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뭔지가 좀 특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여성만의 정책이라고 귀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이템을 지금 전혀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의 승진이나 이런 구조적인 어떤 차별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것인데 대한민국의 과거 한 80년대 때 이제 경제 노동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그때는 아예 사회 밑단부터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서 중간 관리자나 그 윗단계로 못 올라가신 분들이 많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교사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여성들이 상당수 그 교사라는 직역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신규 임용교사의 70% 가까이가 여성인 상황이 90년대, 2000년대부터 발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절반 이상이 여성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부부터 그런 어떤 그 수치 변화가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이 변화가 오는 것인데 지금 여성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안 된다. 지금부터 당장 5대5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밑에 처음에 20년 전에 입사할 때 성비가 차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20년 뒤에 관리자급의 성비를 5대5로 맞추자 그러면은 그게 역차별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실제 지금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의 상당한 본질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5대5 젠더 상황을 계속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그런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게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성부가 쫓아가면 큰일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원래 11시 40분이었는데 오늘 토론이 굉장히 열띠게 진행되고 이준석 후보가 예. 명쾌하고 선명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 질문 좀 듣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그 계엄 사태에서 봤듯이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군 미필이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 역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을 마쳤습니다.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필을 했다는 것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뭐 장점이 될 수는 없을 사안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실 건지 하나랑 두 번째 그 군 장교 오늘 그 복무단축 그 공약 발표하셨습니다. 이 포퓰리즘과 계속 좀 그 비판을 해오셨는데 지금 우리 병력 상황에서 군 장교 복무를 또 2년을 단축한다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우선 뭐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군 미필이 많았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니까 병역을 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 때문에 안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산업기능요원을 했고, 그래서 기초군사훈련까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총은 쏠 줄 압니다. 예,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국가의 어떤 안보나 국방 전략을 하는 것과 실제 사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의 문민 통제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원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최근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구국의 영웅처럼 묘사된 강감찬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전략적 사고는 있었지만은 결국 나이 70 먹은 문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런 전략적인 상황을 잘 컨트롤했던 거 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저희가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무책임하다 생각했던 게요. 200만 원으로 사병 봉급을 인상해놓고 그 다음에 부사관과 장교, 그러니까 간부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군에 가는 많은 젊은 세대가 아니 이렇게 갈 거면은 내가 빨리 그냥 복무 마치고 병으로 마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내가 장교나 부사관을 복무해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뭐 핸드폰 사용이 그쪽에만 열린 것도 아니고 뭐 여러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대선 주자 중에 저희만 아마 이 문제를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 장교와 단기 부사관의 획득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연구를 했더니만은 우리처럼 징병제를 통해서 징병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아마 싱가포르일 겁니다. 싱가포르는 500만 명 정도의 도시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육군과 해군군을 상당한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식 징병제를 저희가 채택하자라고 했던 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기 장교 획득 방식이 ROTC, 뭐 학사 장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요. 다 같이 훈련소에 갑니다. 기초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 BMT라고 하는 기초 군사 훈련 가면은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상위 수료자 5%를 장교로 임관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15%를 부사관으로 임용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 정도를 이제 병으로 입대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장교나 부사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OCS 교육, 그러니까 장교나 아니면 부사관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의 복무 여건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약한 것이 대충 1년 6개월 정도로 지금 사병 복무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복무 기간을 그 정도로 맞추는 겁니다. 그 장교와 부사관을 전부 다 1년 6개월 정도 맞추고요. 다만 우리가 장교나 부사관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기초군사훈련 외에도 장교나 부사관으로서의 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그 장교화 교육, 부사관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4개월 정도의 추가 교육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저희가 2년 정도의 복무 기간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장교가 한 3년 정도 이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2년으로 줄게 되는 대신 저희가 더 많은 단기 장교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 장교 교육이라는 것을 ROTC는 학교 다니면서 받고 학사장교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사학위가 있으면 이제 교육을 받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바꿔놓은 게 사실 군 복무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그 군 복무하시는 분들이 학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건 사병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기초군사훈련, 그러니까 우리 훈련소 가는 거를 1개월어치를 떼내가지고 미리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방학 중에 미리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선 1개월 단축시키고요. 장교들의 4개월 교육 같은 경우에는 2개월 교육으로 나눠가지고 방학 때 2번 미리 받으면은 나중에 복무 기간은 실제 1년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장교를 선택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장교를 하게 되면 복무 기간도 늘어나고 대신 좀 명예는 있겠지만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장교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게 된다. 이러면 단기 장교의 획득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장교나 단기 부사관으로 그 병역을 마친 분들에게는 그 복무한 기간만큼 저희가 대학 등록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저희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 다른 후보들이 선명한 안을 내신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저희는 이런 문제도 다 이미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시 49분이 됐는데 달려오다 보니까 무려 1시간 5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치, 경제, 안보, 병역, 사회 이슈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관훈 토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플로어에 계신 관훈 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질문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준석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치와 정책 그리고 철학을 묻는 저희 관훈 클럽의 대선 토론은 계속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된 게 없지만 속속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